네, 우리 교재 457페이지 유동적 무효의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유동적 무효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있다. 무토가 있어가지고 무권 대리, 무권 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토에 해당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거래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부분 있죠. 윗부분 거기 한번 전체를 한번 일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법률행위 무효는 확정적인 것이어서 천후 땅무, 처음부터 확정무효, 원칙, 타인의 행위 등이 있다고 해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즉 확정적 무효인 것이다. 그런데 이론상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지만 타인의 일정 행위, 추인이라든지 기타 유효 요건을 갖추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라든지 유효하게 될 수 있음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을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한다. 무권 대리 행위나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 즉 무권 처분행위가 그 예이다. 이들 행위는 본인이나 처분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했던 것으로 된다. 그리고 근래 우리 판례는 국토유용관리법, 현행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규제구역,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밑에 보면 판례가 전개를 한 그 판례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이 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에서 이루어진 그냥 우리는 매매계약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계약의 효력, 그런데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왜 허가구역을 만들었겠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투기방지가 되겠죠. 투기방지. 그래서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효력규정, 가행규정이어가지고 무효다 해서 법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거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도인도 좋고 제가 매도인도 좋고 그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투기꾼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 받고 계약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바쁘다.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떻게 하기로 하는 거냐면 일단 허가 없이 일단 계약서 쓰자. 그리고 나서 허가를 받으러 가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투기꾼은 아니라는 거죠. 투기꾼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이제 허가는 받지 않았으니까 무효이긴 하지만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여기에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으라고 했다. 그럴 때 허가를 아직 안 받았다.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기꾼이 아닌 경우에는 이 무효가 처음부터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유동적 무효 같은 경우에는 이 무효인 상태가 어찌됐건 계속 유동적이진 않겠죠.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 그 다음에 확정이 둘 다 되는데 둘 중에 하나로 확정되겠죠.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확정 무효였던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허가 받기로 했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경우에서는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이제 허가구역 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구역 기간을 정했는데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재지정을 안 했다. 네, 지정 취소 같은 게 있겠죠.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를 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 허가구역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끝났는데 재지정을 안 했다. 재지정을 안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다 지정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을 안 했다는 것은 투기의 위험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투기 위험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유효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일단 알아두시고, 다음에 이제 무효로 확정인 경우, 무효로 확정적인 경우, 확정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확정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 탈, 불, 쌍, 정지. 이렇게 두고 일단은 지금 애들이 지금 투기꾼들이죠. 투기꾼들 그냥 많이 처먹으려고 투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배탈이 나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만 들락날락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투기꾼이긴 하지만 불쌍하기는 하다. 그래서 멈춰라. 설사야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요것 자체가 이제 투기꾼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허가를 처음부터 배제하거나 잠탈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아예 처음부터 안 받으려고 하니까 투기꾼이고, 그 다음에 잠탈, 법망을 몰래 피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확정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허가를 득했다, 허가를 받았는데 불허가가 됐다. 불허가가 됐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도 무효로 확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쌍은 뭐냐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허가 받기로 했죠. 허가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당사자 쌍방이, 즉 여러분하고 저가 이 허가를 받지 않기로 그 의사를 명백히 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정지 조건을 붙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다. 불성취로 확정. 그러면 이거는 조건 자체의 효력이죠.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주겠다. 근데 불성취, 확정,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효력이 발생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효로 확정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가 어떻게 확정되는가,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일단은 458페이지 나와 있는 그 기본 판례는 전부 다 여러분이 일독을 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일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받으면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그래서 허가 동그라미 치시고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효로 확정되는 거, 허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지정 해제가 됐다.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간 만료 후에 재지정을 안 했다. 이러한 경우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배탈, 허가를 배제, 그 다음에 잠탈, 불쌍하다 해서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다음에 불쌍,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이러한 식으로 무효로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일단은 이제 그 무효냐 유효냐 어떻게 확정이 되는가,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런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지정 해제가 됐다. 유동적인 상태는 지속된다. 잘못된 거죠. 확정됐으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이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의 법률관계, 허가를 아직 안 받아가지고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법률관계,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허가를 아직 안 받아서 투기꾼들 아닌 경우죠. 투기꾼들은 배제 잠탈이니까 그건 무효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의 법률관계. 그러면 무효니까 이거는 효과 불발생이니까 채권도 없고 그 다음에 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따른 어떻습니까? 이행 청구 같은 거 할 수가 없죠. 이행 청구 같은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고 또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도 없죠.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적어두는 게 더 낫겠습니다. 채권이 없으니까 이행 청구라는 것도 할 수가 없고, 다음에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도 없고, 다음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러한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해제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무효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줄줄이 사탕으로 다 안 되는 겁니다. 권리 의무가 없다. 효과 불발생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단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우리가 그 법무사 사건이 한번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법무사 사건. 그래서 그 가장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손해라는 게 없다. 거기서 어떤 걸 이야기했냐면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면 을 같은 경우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청구권이 매매계약에 체결해서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매매계약이 유효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혹시라도 얘가 이중매매 다른 쪽에 팔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를 피보전 권리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그러면 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이 피보존 권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피보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 채권이 없죠. 채권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피보존 권리를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채권도 없습니다. 어떠한 채권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건부로도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권리도 없다는 거. 조건부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없다. 그러니까 경우에 있어서는 이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거를 보존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것 자체가 안 된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니까 조금 전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일단 계약서 쓰고 허가 받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 허가 절차에 협력해야 될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협력 의무.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랄지 대금 청구 그러한 권리 의무는 없는데 이 부수적 의무로서 서로 허가를 받기로 했으니까 협력 의무는 있다라는 겁니다. 협력 의무는 있기 때문에 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협력 의무 해라 해가지고 소송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 청구할 수 있다. 다음에 또 협력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지만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 청구 이것 자체는 가능하다. 이것 자체가 가능하니까 또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이것 자체를 예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이것을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협력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랬고 이제 협력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게 있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다. 무효는 두 가지, 시간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행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계약금을 걸었다. 계약금을 걸었을 때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계약금 반환 청구. 유동적 상태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가 되겠는가? 이것 자체는 안 됩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는 안 된다. 왜 안 되겠습니까? 둘이 협력하기로 했으니까 협력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이행하지 않고 계약금을 반환 청구는 안 된다. 그러면 계약금 반환 청구는 언제 가능하느냐? 계약금 반환 청구는 확정 무효가 됐을 때. 대표적인 경우로 허가 받으러 갔는데 허가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확정 무효가 됐을 때 이때 반환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구별을 해두시고 지금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협력하라고 그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하라는 청구권은 있겠죠. 그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피보존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그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보존 없으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협력하라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 그거를 피보존 권리로 해가지고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된다. 이유는 피보존 권리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랬고 이제 또 이와는 별도로 계약 일반 법리에 의해서 내지는 민법 총칙 일반 법리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 일반 법리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냐 아니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달나라에서도 인정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기에서 손해배상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 즉 이 해제는 법정 해제를 이야기를 하겠죠. 법정 해제. 채무 불이행을 요건으로 하는 법정 해제. 이거는 안 되지만 후회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해약금 해제. 예를 들어서 매수인 쪽에서 1,000만 원 걸었다가 그 1,000만 원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해제를 해버리는 해약금 해제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해약금 해제. 그 다음에 이제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해제 약정도 가능합니다. 자동해제 약정. 자동협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법리다. 이 말은 이거는 해약금 해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매매계약 총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상계약, 매매계약의 전체가 다 적용이 되는 그러한 부분. 자동해제 약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실권약관이다 해가지고 일종의 해제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 그래서 일정한 시기까지 그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하기로 한다. 이러한 자동해제 약정 같은 게 가능하다. 그랬고 이제 중도금 미지급에 의한 자동해제 약정 그것 자체하고 이제 잔금 미지급에 의한 자동해제 약정 이것 자체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거는 해제해서 보면 되는 거고 일단 이러한 약정 자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기나 취소를 당했다. 그러면 이때에는 이건 민법 총칙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계약 일반의 법리에 의해서 이거는 의사표시 일반의 법리에 의해서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냐 바뀌냐하고 상관없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것 자체를 일단 가장 큰 기본 틀로 봐두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체크하시면 유동적 무효상태의 법률관계 유동적이다. 그랬을 때 이거는 협력 의무가 있다. 그랬을 때 이 협력 의무라는 것은 둘이 약속했으니까 허가받기로 그러한 신인칙상의 의무지 둘이 체결한 계약서 쓴 매매계약상의 의무는 아니죠. 매매계약상의 의무는 뭡니까?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의무는 일단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를 소송상 청구할 수도 있다.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또 위반할 시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 배상액의 예정도 가능하다. 다음에 피보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에서의 피보존 권리가 있다. 권리가 된다. 그러므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 내지는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밑에서 그 대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에 있지가 않다. 이것도 자주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가를 받기 전에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협력 의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동시행 관계에 되는 거지 이렇게 이 협력 의무하고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협력 의무는 먼저 해야 된다. 선이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동시행의 항변 이러한 것들은 또 계약법 가서 자세히 배우시면서 아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거래 계약의 해제 이것 자체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약 해제라는 것은 주된 급부 의무 그걸 안 했을 때 해제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샀습니다. 냉장고를 샀는데 이제 냉장고를 인도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서가 안 왔다. 냉장고가
하지 않았다.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채무불이행으로 의해서 해제가 되겠지만 설명서 안 준 거 그거 가지고 계약 해제하지는 마라.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허가 받아야죠. 허가 받아야 되는데 유동적 무효도 무효다 해가지고 그거 내놔라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 다음에 무효니까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도 없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상의 이행 청구라는 게 안 된다. 채무불이행이라는 거 채무가 없으니까 있을 수가 없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라든지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 다음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안 된다. 그 말은 어떠한 의무, 어떠한 권리도 없다. 그러므로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없다. 그러므로 피보전 권리가 되지 못한다. 즉 허가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안 된다. 근데 밑에 이제 양가로 3번에 보면 의사표시 일반의 법리 내지는 유상계약 일반의 법리 유상계약 일반의 법리라고 이야기하는 걸 아까 해약금 해제에서는 매매계약 그 총론에서 매매 총론에서 그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56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7조에서 매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의 거기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총칙에 있는 일반의 법칙이다. 그래서 토지거래가 계약 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 예를 들어서 뭐 허위 표시, 착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사기 강박 이런 거 있을 때에는 무효라든지 취소 주장할 수가 있다. 해약금 해제 이거 자체 당연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그래서 해약금 해제와 관련돼 가지고 해약금 해제 같은 경우에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시기 제한. 임무 강의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시기 제한이 있어서 이 이행의 착수 전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의 착수 후에는 안 되고 이 이행의 착수 대표적인 게 중도금 지급입니다. 중도금 지급인데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협력 의무는 했죠. 허가는 받았죠. 그런데 이 이행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매매 계약이 성립됐을 때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했다라든지 그러한 행위를 하면 그때는 이행의 착수가 되겠지만 이러한 부수적 의무에 불과한 협력 의무를 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밑에 자동해제 약정이라는 것도 가능하고 다음에 양가로 4번에 기타의 쟁점, 계약금 반환 처분은 언제 하느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하는 거고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불가하다.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 아래 이루어진 각각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그래서 이제 중간생략 등기에서 배웁니다. 중간생략 등기라는 게 유효가 되려면 각각의 매매계약이 유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를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을에서 이렇게 병으로. 이쪽으로 직접 등기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우리 판례에서 확인합니다. A를 매도인, A를 매수인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가 2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체크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3번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 아래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격려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무효이다. 다음 4번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의 됨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왜 그렇습니까? 무효는 누구나 주장이 가능하니까. 누구나. 그래서 그 누구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죠. 누구에 대해서나 그거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처럼 이 누구나에 이 귀책 사유 있는 자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네, 그랬고 5번 일정한 기간 안에 다음 주까지 토지거래 허락 받읍시다 이렇게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죠.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금을 6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6월 말 지났다고 그래서 그 계약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까? 그건 아니죠. 뭐 이행지체라든 손해배상 그러한 형태로 존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행기 경과했다. 그것만 가지고 그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하고 똑같은 취지입니다. 다음에 이제 밑에 취소가 나와 있고 취소의 의의는 한번 처음 읽어볼까요? 140조 민법은 140조 이하에서 취소를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법률행위 취소란 일단 유효. 그래서 유동적 유효라는 거죠.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그 성립, 과정상의 흠을 이유로 해서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해해, 취의 막내가 되겠습니다. 취소는 이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취소권이 있어야만 그 권리의 행사로서 유효하게 행하여진다. 그랬고 취소권을 발생시키는 사유는 뭐가 되느냐? 그건 취소권자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취소권자는 재착사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다. 다시 한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취소된 법률행위는 구별을 해야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행하여지기까지는 유효이나 취소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유동적 유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취소권이 있어가지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되는데 이제 취소권을 행사하는 그 이외의 사유로서 이렇게 소멸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추 3, 한 10.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라고 했는데 그 안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취소권이 소멸돼 버립니다. 취소권이 소멸돼 버리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동적 유효 상태였던 것은 더 이상 취소는 불가능하게 되니까 유효로 확정이 되어 버린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주시고 나머지도 전체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소권을 가지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은 140조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의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입니다. 한 위에다 방점 딱 해두시고 상대방은 안 됩니다. 그걸 한 사람,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문 자체로 알아두시면 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밑에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취소 후 상대방 그의 양가로 취소권자 나왔으니까 양가로 3번에 취소 후 상대방이 나와 있습니다. 취소 후 상대방. 그래서 취소 후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그 기출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누구냐? 18세. 만 18세였으니까 미성년자가 된다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함에 있어서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 1차적으로 친권자가 되겠죠. 이 친권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될 텐데 얘가 바로 법정 대리인이 되겠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가 없이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을이 병하고 한 번 더 매매를 했습니다. 그랬고 역시 등기까지 넘겨줬다. 이럴 때 이제 이 사람을 전득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전은 전매 이렇게 할 때 한 번 더 다시 한 번 매매했다. 임대차, 전대차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번 다시 또 한 번의 매매를 통해서 취득을 한 사람, 이 사람을 전득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재착사강, 그래서 제한능력자 자신도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권자는 갑하고 재착사강, 대승에서 대 있으니까 법정대리인 병이 된다. 다음에 취소 후 상대방. 취소 후 상대방은 이렇게 우리 민법의 14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매매죠. 그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이 한다. 그
그 상대방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 후 상대방은 누구냐 이렇게 을한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이 등기는 병 앞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병이 선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의사표시 관련 규정에서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죠. 그런데 얘가 아무리 선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얘는 지금 제한능력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할 때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이렇게 병한테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이 등기에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소 청구를 한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취소 후 효과를 주장. 취소 후 효과를 주장한다는 말은 취소했으니까 무효가 됐다라는 겁니다. 무효가 됐으니까 취소에 의해서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됐다. 내지는 소유권은 갑한테 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주장을 해서 지금 무효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소 자체는 상대방한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취소 후 효과 주장, 이 매매 계약을 취소했으니까 내가 소유자다. 이거 주장은 당연히 전득자한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주장을 해야 이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보시겠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 효과로 발생한 권리를 후에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여기 병이 되겠죠. 병에 대해서 병은 취소의 상대방은 아닙니다. 하지 못하며 단지 취소 후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취소 후 효과를 주장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때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판례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의 방법 이거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취소 이렇게 글이나 말로 해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액션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되나 이 의사표시라는 것이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 채권자 취소권 같은 거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 이런 거 말소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말소 청구. 그 다음에 이행을 청구를 해오니까 소송에서 이행을 거절했다. 즉 이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이행 거절 가운데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밑에 방가로 1번과 방가로 2번 두 개 똑같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 140조부터 해가지고 조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 각자 민법 조문을 보시면서 조문이 민법 취소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권효상 방요하면 단추를 채우겠다. 이것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취소 권자 이것 자체를 1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소 후 효과 이것을 14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소 후 상대방 이거를 142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로 해서 취소로 끝났고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은 추인의 방법과 효과 방법하고 이렇게 효과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추인의 요건, 추인의 대전제 있죠. 알고 소멸하고 그래서 여기서 소멸하고를 하고 있습니다. 추인의 요건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문 순서대로 143 그 다음에 14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요 추는 법정 추인한 거 이렇게 해서 이걸 두고 있고 이것 자체가
145조에 있습니다. 그랬고 이거는 이제 그 146조에서 추3한십 그것을 이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단기 소멸이라고 합니다. 단기 소멸. 이게 왜 단기 소멸인지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취소권의 단기 소멸에서 146조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에서 이렇게 추3한십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그러니까 권효상 씨가 방뇨를 하면 단추를 채워버리자. 다만 얘들만 조문 자체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내용 자체가 어떠한 걸 있는지 알아두시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랬고 또 이러한 것은 이제 취소권, 소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같이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승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네,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